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환갑인 여자입니다. 근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이 말도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른 이도 아닌 남편으로, 이 일 이후로 남편과 닮은 아들이 군대 갈 적에 속으로 좋아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엄마로 못할 소리 같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저도 상담을 받으며 남편과 아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깨달으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렇게 애정있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노처녀이던 저와 노총각인 남편이 중신으로 만나 보이지 않는 손에 등 떠밀려 결혼을 한 거라서요. 영아, 엄마 아빠도 그렇게 만나서 이때까지 사는 거야. 남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해서 결혼한 거겠냐고. 옆집 숙자 아줌마도 중신으로 만나서 아닌데 하면서 했대. 그런데 지금 봐라. 저 나이에도 깨볶으면서 살잖냐. 내가 남들이 자식 이야기 물으면 주눅이 들어서 그래. 네 나이 곧 30인데 아직 시집 안 갔어요 할 적에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아니 영희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남들 20살 초반에 턱턱 하는 결혼도 못 가고 아직까지 혼자냐고. 인물이 딸려 머리가 모자라.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만나서 정 붙여봐. 능력 좋다잖아. 아니,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사람이 로봇같이 표정도 없고 생전 웃지를 않아. 만나면 어느 거래처하고 안면 터서 얼마짜리 거래 성사시켰다 이런 얘기나 하고, 다른 회사에서 월급 얼마나 받는 직원을 얼마로 퉁치고 데려왔다는 둥 맨 이런 얘기뿐이라고. 나한테는 굳이 돈 안 하지만 이미 우리 집 재산이면 우리 친척까지 다 훑어본 그런 느낌이야.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고모님이 어디에 사신다면서요. 자가면 엄청 부자시겠네요 하는데, 난 이날 이때까지 고모가 어디 살아서 부자구나 하는 생각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너무 밝혀 남자가. 무섭다고. 사업하는 남자라 그래. 중신 서는 사람한테 들었겠지 걔도. 그래도 뭣도 모르는 남자보다 낫다. 네 이모부 봐라. 돈 잘 벌면 뭐해. 그 월급 50 벌어서 100 쓴다잖냐. 돈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줄 챙기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아무래도 고모가 저기 산골짝 사는 것보단 낫지. 당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 사니까 시세도 아는 거고. 좋게 생각해. 네가 일생에 돈 걱정을 안 해봐서 이러지. 엄마 처음 시집 왔을 적 네 아빠 생각하면 이만한 남편감 없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기대감도 없이 친구처럼 오빠 동생처럼 지내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 저는 제 할 일을 하며 살았죠. 도망까지 가며 결혼한 친구가 사내 못 사내 하는 것을 볼 적엔 가끔씩은 엄마 말이 맞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덤덤한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남매가 태어났으니 이게 엄마가 말한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것인가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정없어 보이던 남편도 아이들 재롱 볼 때만은 얼굴에 슬쩍 웃음이 번졌으니까요. 물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아이들하고 조금 냉랭해졌지만 다른 집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날 이때까지 남편은 돈으로 속을 끓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 내서 저를 겁나게 했던 남편은 신혼 초에 혹시 몰라 들어놨다던 자기 생명보험금을 부모님 앞에서 제 앞으로 돌려주었는데요. 이때 제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요?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이러면 나라도 마음 안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들쑤시고 문제 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아. 어차피 회사 보험 들면서 겸사겸사 부었던 거라 이제는 내 가정 챙겨야지. 게다가 회사에 보험 든 게 좀 나가지 이런 흔한 보험은 돈 많이 안 넣어.
이때 저도 회사 거래한다는 보험 설계사 통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몇 개를 들었습니다. 시부모 눈치도 보였고 돈 밝히는 냉혈한이라는 이미지가 깨져서 회사 거래하는 설계사청에서 제가 스스로 들었던 것이었죠. 거기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교육보험을 들은 덕에 초등학교 들어갈 적에 걱정은커녕 그걸로 친척들과 입학 파티까지 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는데 첫째인 큰딸 중학교 학원 데려다 준다고 학원가에서 시간 때우면서 애 간식이라도 사준다고 나섰다가 퍽치기를 당한 거예요. 당시 골목길에 차를 두고 밤길에 겁도 없이 나선 게 화근이었는데 저는 뒤통수를 가격당하자마자 그대로 넘어져 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경찰과 구급대가 신고받고 와 있더라고요. 결국 앞니 2개 나가고 뇌진탕 소견이 보인 데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비록 보행 중이었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조금 나오고 생명보험에서도 목숨을 위협받은 사고로 보고 보험금이 나와서 합치니 근 1억이 되었죠. 제 일을 치료받고도 남는 돈은 남편에게서 근 1년간 받은 생활비 정도 되는 목돈이었습니다. 저는 애들 몫으로 적금을 들고 불릴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눈독을 들였어요. 그것도 아주 소름 끼치는 이유를 대면서요. 여보, 안 그래도 내가 고민 중이던 일이 있는데 그 보험금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구상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위험 부담이 있는 거라서 생각 중이거든. 이거 그래도 꽤 큰 돈인데 이걸로 투자를 하려고요? 뭔데 그래요? 나 혼자면 당장 뛰어드는데 애들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어. 차마 손을 못 대고 있었어.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투자한 돈의 2배 이상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아이템이야. 앞으로 더 호황할 사업이라니까. 내가 불려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보지 않을래? 우리가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고 당신 치료비 충분히 보험금 없이 될 수 있잖아. 그거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투자해봐. 어? 이 나가고 머리 터져가면서 받은 거라 혹시 몰라서 애들 위해 넣어두려고 했지 나는. 앞으로 후유증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당신이 사업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야 하나 싶은데 우리 욕심 버려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괜시리 이런 돈 투자했다가 맡길까봐 좀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런 돈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당신 목숨하고 바꾼 돈 아니야. 하마터면 당신이 잘못될 뻔했는데 당신 목숨값에 피값이 들어간 돈이지. 참나. 꼭 나 더 다쳐서 보험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같네. 그랬어? 아니, 내 말은 재수 없으면 죽었을지도 모를 당신이 살아나 받은 돈이잖아. 이게 뭐냐, 말하자면 인신공양 비슷한 거야. 불난 상가 자리에 땅값이 왜 오르고 왜 장사가 잘 되게? 그게 다 이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엄청 따지거든? 뭐 미신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대박 기운 나 빌려줘. 금방 갚을게. 걱정 말고. 아니 그렇게 좋은 기운이면 애들 위해서 더 남기고 싶어 나는. 엄마 목숨값이다 하면 애들한테도 의미 있을 테고. 근데 당신 말 들으니 아주 괜히 살았나 후회가 되네. 당신 말 들으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나 죽어서 보험금 더 타먹었으면 좋았겠나 보다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미쳤나 이 사람이.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주기 싫은 관둬. 나야말로 별소리 다 듣네. 어디 가서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소름 끼치네 진짜. 물론 이렇게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굴어서 결국 그 돈을 남편에게 빌려줬습니다. 사실 남편 말 듣고 사업하는 친구네한테 상담을 해봤는데 그 집은 더 한다더라고요. 부적 태워서 먹고 애들 방에다 이상한 것도 가져다 놓고 그런 데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애들 아버지나 믿어보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 말대로 사업이 잘 되어 6개월도 채 안 되어 돈을 금방 돌려받았습니다.
생활비 말고 우리 남매들 학원비는 따로 챙겨주겠다고 나서는 남편은 정말 호떡집에 불난 듯이 사업이 번창했었죠. 그리고 한동안 남편의 돈 잘 버는 유세는 계속됐습니다. 500만 원짜리 양 주며 갈비 한 대에 11만 원이 넘는 도곡동 갈비집에 친정과 시댁 식구 근 20명을 데리고 가 먹이면서 봐라, 내 덕에 너 시집 잘 갔잖냐 하는 어머니 기세가 밉지 않을 정도로 저도 호강을 했죠. 그렇게 한 근 3, 4년 흥청망청 살던 남편이 씀씀이가 줄었을 때도 저는 별 걱정 없이 철들었나 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학원비의 생활비는 잘 가져다 줬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저에게 저축해놓은 것은 있냐, 저번에 받은 제 보험금 잘 가지고 있냐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 적에도 별다르게 내놓아라, 빌려달라 하질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쯤부터 제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이상이 없던 부엌 칼이 빠져서 양파 썰다 기함을 하질 않나. 전날만 해도 멀쩡하던 헤어드라이어기 전선이 벗겨져서 감전당할 뻔하지 않나. 물건들이 이상하게 손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애들 녹즙을 갈아주다가 칼날이 튕겨져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엉겁결에 손으로 막았다가 저는 아침부터 대학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죠. 왼쪽 손바닥을 40바늘 이상 꼬매게 되어서 근 2달을 본의 아니게 푹 쉬게 되었죠. 경황이 없는 와중에 피를 철철 흘리는 저를 보고도 전화기를 들고서 119가 몇 번이지 되묻던 남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하도 찜찜해서 농담을 하며 남편을 떠봤는데 곧 죽어도 남편은 놀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녹즙 가는데 뭐가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놀라서 일단 막았단 말이야. 떨어지는 걸 보니 톱니야. 손에선 이미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내가 수건으로 일단 손을 싸매고 피를 뚝뚝 흘리는 채로 안방으로 가서 자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했잖아. 그걸 보고도 느릿느릿 전화기 찾더라 당신은. 그러더니 전화기를 뚝 떨어뜨리고는 나한테 그랬잖아. 119가 몇 번이더라 한 거. 기억나? 아이, 놀라서 그랬지 사람아.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마누라가 그렇게 다쳐가지고 나타나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딨어. 그치, 내가 그때 머리가 하얘져서는 살려고 기어가서 전화기 바닥에 놓고서 눌렀잖아. 아니, 다친 건 난데 왜 자기가 영혼이 나가냐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나는 더 놀랐어. 그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늦잠 자서 멍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나 했었다고. 한 번에 너무 새빨개지니까 꿈꾼 것 같고. 아무튼 조심해. 그리고 요즘 당신 갱년기인가 자꾸 의심하고 툭하면 서운하다고 바가지 긁고 그런다? 나야말로 섭섭해. 우리 애들은 사랑 싸움인 줄 알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 뭐. 우리도 엄마 비명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얼마나 시겁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 그저 엄마 붙들고 있다가 구급차 소리를 듣고서야 신고해야지 생각했다니까. 아무튼 다행이야. 그리고 요즘 엄마가 예전 같진 않잖아. 야, 뭘 또 예전 같지 않아. 나만큼 또렷한 사람이 어딨다고. 엄마 요즘 물건 깜박깜박하고 신경질도 늘고 우리가 뭐만 하면 막 쫓아와서 보고 그러던데? 나 안방 드라이어기 손 안 댔는데 막 건드렸냐고 그러고. 아빠 말대로 진짜 갱년기인가 봐. 아니 진짜로 드라이어기 전선이 하루 만에 이상해졌다니까. 큰일 날까봐 얼른 갖다 버렸잖아. 어디 끼었었나? 아무튼 조심했었어. 망가지면 바로 말하고. 정말 위험하다고 그거. 그때 제가 딸에게 꼬치꼬치 물은 건 있었습니다. 일부러 울퉁불퉁한 곳에 대고 문질러서 낡게 만든 티가 역력했거든요. 이런 생각부터 평범한 걱정이 아니었지요.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데 자식보다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의심이 갔던 거죠. 하지만 당장 돈 이야기도 없고 바람피는 기색도 아니라 제 의심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일절 입 밖에도 내지 않아서 제가 또 사람 잡았구나 했습니다.
남편은 제법 받았다는 제 말에도 다행이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저는 이후로 매사 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애들 학교로 가던 저는 운전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저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 철책담을 들이받았습니다. 처음 저를 발견한 목격자에 의하면 이미 의식이 없었답니다. 당시 몰던 차가 튼튼하기로 유명한 외제차였는데 범퍼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정도로 큰 사고였죠. 얼굴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라 저를 발견한 구급대원도 이미 사망했구나 했답니다. 당시 반송장 상태로 실려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저는 특히 눈이 퉁퉁 부어서 우리 아이들도 저를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어백이 늦게 터져서 이중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한창 에어백 문제로 시끄럽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이런 제 사고를 재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다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블랙박스고 CCTV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하고 증언받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살아난 게 기적에 특히 양눈에 안압이 올라서 실명 위기까지 온 데다 뇌가 부어오르는 바람에 머리뼈까지 절개해서 열어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친정엄마가 제 임종이라도 지킨다고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저는 살아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제 뇌는 더 이상 붓지 않았고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당장 담벼락을 향해 돌진하던 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애들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물병에 든 물 한 모금을 마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치 않은 파란 유리병에 든 외국산 물은 남편이 준 것이었죠. 여보, 이거 봐. 이거 외국인 바이어가 마시길래 내가 당신 주려고 뺏어왔거든. 이게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물로 만들었다는데 피로회복에 기똥차게 좋다네. 거기서도 엄청 비싸게 팔린다는데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보약처럼 마신대. 하얗고 좀 쓴맛이 난다는데 이게 약효 성분이야. 여자한테 좋대. 딱 당신 또래 중년 여자. 당신 얼마 전에 손까지 다치면서 피 엄청 흘렸잖아. 그 덕에 장모님도 우리 살림 돌보느라 고생하시고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도 살고 장모님도 고생 안 해. 아무튼 맛없어도 마셔. 아니, 왜 생전하지 않던 짓까지 하고 그래? 고마워요. 당신 정성 봐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마셔볼게요. 20년 사니 이제야 부부 같네. 봐봐, 나 생전 하지 않던 짓 하는 거. 내 정성 봐서라도 마시면서 내 몸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 우리 이미 안정된 마당에 가족이 건강만 하면 더 바랄 것 없잖아. 잘 지켜가자고. 나 장모님한테도 보약해드리려고. 당신이 아프니 정신이 번쩍 나고 이 모든 게 어찌나 감사한지. 당신도 늙나보다. 우리 엄마까지 챙기고. 사람 감동스럽게. 2모금 정도 마시고 너무 써서 닫아두었던 그 물병은 사고가 나면서 깨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뿌옇고 기분 나쁜 양냄새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제 차 안에 넣어둔 것도 남편이었죠. 그렇게 붕대에 쌓인 채로 정신이 들었다 말았다 하며 서서히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근 3주 만에 얼굴에 감긴 붕대를 풀면서 진통제가 들어가는 호스를 빼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때에도 따뜻한 친정엄마의 손을 잡는 것이 다였습니다. 여전히 머리가 멍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영아, 천천히 호전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너 잃는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냥 졸음운전이라더라. 피곤하면 쉬지 왜 그렇게 무리를 했어. 절대 예미 앞서가지 마라. 알았냐? 엄마, 김서방이 언제... 엄마, 물이... 김서방, 물이... 김서방? 매일 저녁마다 들러서 한숨이 한 바가지지. 집에서 애들 챙기고 있다. 너 조금 차도 보인 후에나 애들 데려올 거라는데
아이, 하긴 너 처음 사고 난 거 보고선 애들이 충격받았는지 성적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더라. 엄마, 김서방이 아직 말하는 게 잘 안 될 거야. 진통제 한 보따리 먹잖냐. 안정제며. 원래는 그 독한 진통제 주사로 맞다가 중독된다고 안 주는 거 아니여. 아휴, 근데 주사 같진 않은지 자면서도 끙끙대더라. 그날 밤부터 저는 간호사가 주는 약을 삼키는 척하면서 혀 밑으로 숨겼습니다. 남편이 저 본다고 와서 엄마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물론 약이 근 10개 이상의 하도 작아서 두세 개가 목으로 넘어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을 빼먹고 자는 척했던 첫날에는 진짜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에 약기운 때문에 모든 것이 어수룩하고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 종일 혀 운동을 하고 밥을 일부러 꼭꼭 씹으며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밤 약을 빼먹고 또 자는 척 하는데 며칠 동안 바빠서 못 들렀다는 남편이 모처럼 들렀습니다. 친정엄마는 연신 반기며 사위 걱정뿐이었죠. 자네 요즘 얼굴이 반쪽이네. 아휴, 하긴 영이 이렇게 누워있으니 신수 좋으면 이상하려나? 그냥 쉬지 뭐하러 들렀어. 요즘 몸이 제법 빠르게 돌아온다고 그러네. 다행이지 뭐야. 요즘은 말도 제법 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회사 때문에 못 들렀어요. 죄송해요. 집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말이라고 해? 나도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했잖아. 이놈의 의사들은 잔뜩 겁만 줘서 노인네 틀었다 놨다 해 하여간. 그래도 자네 덕에 2인실에서 영희도 나도 편하게 있네. 얼른 나가야지. 비쌀 텐데. VIP실도 아니고 2인병실은 6인실하고 크게 차이 안 나요. 간병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좀 편하게 주무셔야죠. 그리고 어차피 간병인한테 드는 돈 장모님이 몸으로 떼우고 계시는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제가 보험 여기저기 들어둔 거 많아서 괜찮아요. 참, 그 집사람이 예전에 만든 보험금 통장 장모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애들 준다고 만들었다는데 애들 이름으로 된 통장은 액수가 택도 없고. 아이, 그거 내가 갖고 있어. 영희가 괜시리 찜찜하다고 나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애들 시집 장가 갈 적에 반절 뚝 갈라 쓰겠다고 그러던데. 줄까? 그렇죠. 제가 서류 정리하며 보니 그렇더라고요. 영희가 그건 좀 특별하다고 따로 관리했거든요. 영희 병원비 많이 들지? 말은 괜찮다 해도 맨돈이지 뭐. 내가 바로 찾아줌세. 어차피 첫째 이름으로 만들어둬서 함부로 못 쓸 것이여. 남편은 결국 보험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엄마는 속도 모르고 혹시 몰라 맡겨둔 보험금 통장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보험금 이외에 남편이 회사 통해서 들어둔 보험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상해 사건이 생겼을 경우 위로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 몇 년 전에 제가 밤길에 사고를 당할 적에 남편도 회사에서 들어둔 보험으로 쏠쏠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 제게 인신공양, 피 묻은 돈, 목숨값 말이죠. 그러고도 제 보험금까지 빌려갔던 남편의 속내가 뭘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꿍꿍이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첫째 데려가서 찾든지 해야겠네요. 아니, 요즘 거래처가 문제가 생겨서 급전 좀 쓰려고 했죠. 안 그래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바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생명보험에서 자꾸 시간을 끌어서요.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철책에 박은 게 이상하다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막 딴소리를 해요. 누가 그런 몹쓸 소리를 해. 우리 영이 늙은 엄마 앞서가래 아니라고 말해. 천벌 받을 놈들.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괘씸해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려고요. 이 사람 자기 목숨값이라고 그 돈 사업 자금에 대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도 안 쓰고 애들 준다고 묶어뒀잖아요. 일단 그 정도로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로도 유용하고요. 참, 장모님 고생 많으신데 이거...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과 엄마의 충격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남편이 엄마에게 들이대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거 외국인 바이어가 마시길래 제가 장모님 드리려고 뺏어왔거든요. 이게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물로 만들었다는데 피로회복에 기똥차게 좋답니다. 거기서도 보약처럼 마신다네요. 하얗고 좀 쓴맛이 나는데 이게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약효 성분에 잉카인들이 막 먹고 마시던 약초물이 우러나온 거래요. 아이고, 약수구만. 이걸 내 생각한다고 뺏어왔어? 이 자네도 참... 어쩔까 몰라. 그 사람은 괜시리 나 때문에 봉변당했네. 딱 어머니 또래 골다공증에 지금처럼 피곤한 사람한테 좋대요. 장모님 우리 살림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딱딱한 병원 침대에서 간병한다고 잠이나 주무시겠냐고요. 그래, 약수 좋지. 여기 맨 약물로 그 사람 진을 빼놓는가? 멍해지고 드신되는 것 같다고 안 먹을라 해, 영희도. 이따 일어나면 나눠 먹을게. 장모님 그거 장모님 거예요. 저 사람 이거 안 먹어도 잘만 자는데요 뭐. 지금은 맨 진통제에 안정제, 수면제 다 들어가서 이거 먹어봤자 효과도 없어요. 그래요? 얼른 나가서 바깥바람 좀 쐬고 다시 일상 돌아가야지. 사람은 휠체어 타고라도 몸을 움직여야 더 안 나빠지는데 걱정이야. 알았어. 내 혼자 마실게. 자네 정성을 생각해서. 아이, 고마워. 엄마에게 그 이상한 물을 먹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긴급 호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척에 놀라 달려오신 엄마에게 안기며 남편을 쏘아보았어요. 시간 날 때마다 몸을 움직이고 입안에서 혀를 빙글빙글 돌리며 말하는 연습을 했던 저는 간신히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먹지 마. 나 줘. 얘가 왜 이래, 얘가. 한 주먹을 먹어도 이젠 약이 안 듣나벼. 잠이 안 왔어? 악몽이라도 꿨어? 그래, 목말랐구나. 그래, 목 좀 축여라. 그리고 호출받고 달려온 간호사의 팔을 붙들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귓속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 좀 불러줘요. 이거 경찰에게 주세요. 제가 이거 먹고 사고가 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환자분 무슨 소리예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가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간호사님, 그 우리 집사람 안정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상한데 많이 아픈가 봐요. 남편이 간호사에게서 물병을 빼앗으며 부탁을 하자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고 남편은 주머니에 물병을 넣으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물병을 양복 주머니에 넣습니까? 그러자 긴가민가 하던 간호사가 잠시만요 보호자님 하고선 물병을 채갔습니다. 이런 외산생수는 약발이 잘 안 먹히거든요. 환자분이 그래서 깨어나신 것 같네요. 제가 치울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가지고 나갔어요. 의사가 제 눈을 까뒤집으며 이것저것을 물어서 저는 또박또박 대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인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동안에 간호사분이 신고를 했는지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서 눈물이 터져나왔고요. 제가 저 사람이 준 물 마시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마시라고 물을 주는데 일단 우리 엄마에게 준 물 그것만이라도 조사해 주세요. 제 말에 경찰이 촉이 왔는지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조사 결과 남편이 엄마에게 준 물에는 알레르기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이 저처럼 알레르기를 모르는 사람이 먹으면 갑작스럽게 기절하듯이 잔다고 합니다. 외출하는 제 차에 친히 가져다 놓고 사고를 유도한 것이었죠. 간호하는 친정엄마에게 약탄물을 주고 재우려고 한 것도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뇨병을 앓는 회사 직원의 인슐린 주사를 훔쳐와서 저에게 놓으려 했답니다. 갑작스런 인슐린 쇼크로 제가 죽으면 좋고 살아나도 보험사에서 일부러 사고 냈다는 의심을 안 받게 하려고 했답니다. 남편은 경찰서 화장실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끝까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뻗대었어요. 그러나 남편 직원이 남편이 심부름을 보내서 갔다 오는 동안 주사기가 없어졌다고 증언을 해서 덜미가 잡혔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보험사에게 고소를 당하고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혼장을 보내며 이제는 남남이 되었죠. 남편이 바라던 생명보험금도 제가 타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딱히 어렵지도 않았다는데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내가 다치지 않고 쉽게 버는 돈에 그동안 들이부은 보험금 받는다는 허망하고 정없는 대답이 다였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남편 같은 인간들이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누군가 나의 죽음을 바라는데 그것이 20년 동안 나와 애를 낳고 산 사람이라는 사실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 인간은 형을 살고 나와서 애들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거부하며 저를 달래주었죠. 이 만남은 제가 반대할 순 없겠지만 저도 모르게 걱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설마 무슨 짓이야 하겠냐만 사람 간의 믿음이 깨지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과 저는 서로 토닥이며 살고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지만 선 지키며 욕심을 누르지 않으면 범죄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비싼 고기 사 먹이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일확천금을 쫓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